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네,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작은 기도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도기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도기마분들이 이번 장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잘 이 과정들을 지내서 결국 좋은 도착지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기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지수만을 놓고 보면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된 이야기는 내일 토요일 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당황스러운 지수들이 나왔죠. 그러나 제가 일어났던 새벽 4시 정도 시장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마무리됐다는 거. 나스닥이 장중에 3% 빠졌다가 이제 2.1%로 끝났고요. S&P는 1.3%, 다우는 1.1%입니다. 근데 이 지수보다 더 크게 움직였던 것들은 역시나 채권 시장이었고, 또 채권 시장보다 오히려 오늘 더 크게 움직인 건 달러 지수였어요. 무려 0.7%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91.59까지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이것은 이제 유로 달러 약세에서부터 기인을 했고요. 덕분에 엔화의 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엔화는 108엔 가까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일본은 채권 금리도 별로 주지도 않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훨씬 더 높고, 그렇다고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야? 그래서 초안전 자산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굳이 그러면 엔화, 그래 그냥 달러나 갖고 있자. 라는 분위기가 계속 포착되고 있죠. 엔화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엔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고, 엔의 약세가 너무 심화될 경우에는 한국 수출에는 안 좋죠. 근데 예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너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수출 주력이기 때문에 일본과 덜 겹치죠. 옛날에 완전 겹쳤는데 그것도. 근데 자동차는 많이 겹칩니다만 과거만큼 그 정도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동차 있어서는 좋은 결과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 엔화가 우리보다 더 약세가 된다는 건. 요것과 관련돼서 재미난 이야기가 또 조만간에 올라갑니다. 타이거 우즈가 탔던 GV80이 큰 사고가 났죠. 타이거 우즈는 오른쪽 발이 상당히 부러진 걸로 보여지고요. 과연 이게 결과치가 블랙박스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현대차한테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현재는 좋을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필수, 자동차 한국의 최고 전문가인 김필수 교수와 역시 이런 증권 쪽 실무 투자장에서 자동차에 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우리 각도기가 같이 대담을 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제가 막 푹푹 찔렀어요. 좀 그건 너무 공학도 같은 관점 아닌가요? 이러면서 몇 편으로 나눠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엔화 흐름들이 있었고, 역시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1.57%, 8.7bp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요. 인베스트닷컴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금리 상황은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금리 상황이다 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우려 상황들은 일단 지난번에 이제 응찰률이 2.2% 떨어졌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2.2배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채권의 이 난리 브루스가. 근데 어찌되었건 그럼 지금 냉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하는 또 이제 모양을 각도기 TV답게 아주 오프라인틱하게 제가 그림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들이 어느 정도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5년짜리 이상의 시기열로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리의 정상화 과정에 진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의 정상화 과정은 들어왔는데 경제 정상화 과정이 들어왔느냐라는 의문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라면 마찰적 충격이라면 뭐 그거는 당연히 합리적인 충격인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연준 파월 의장께서 얘기하신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야기로 봐서는 그 기간이, 그런 마찰적 충격 기간이 그렇게 썩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중순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경기 회복 사이클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자, 현재 10년물 금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죠. 10년물 금리 상황들 보면 아주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5년 넘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왼쪽으로 급등을 하는 게 모양이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제가 주목하는 바는 지금 이 급등한 요 시점이 그 과거 5년간 평균에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 거에 저점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하락하던 시점에서 추가로 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과도한 정도의 금리 하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회복하고 이제 과거 수준의 정상적인 레인지로 들어가고 있는 금리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느끼는 심리는 뭐냐면 돈도 요번에 이제 또 1.9조 달러를 풀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드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도대체 지금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수준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2.21%예요. 2.21% 10년. 5년은 훨씬 더 높아요. 2.55%까지 가까이 육박하는 2.4대예요. 그러면 10년이 2.21이면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되느냐고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데이터를. 그랬더니 2014년 이래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가장 높습니다. 그때 2.24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BEI 또는 BER 이렇게 부르는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이건 뭐냐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오늘의 상황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스케이트 선수들은 그냥 스케이트장이 계속 운영되길 바라는 거야. 날은 따뜻해지고 있는데. 딱 그 상황이죠. 채권 플레이어들은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원하고 있고, 또 레버리지 차이 플레이어들도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상관없어. 나는 낮은 금리로 돈 땡겨가지고 아주 싼 값에 돈놀이를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금리에 오르지 마. 금리 오르게 되는 건 잘못이지. 그건 죄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레버리지 차입자들과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 중 일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거칠고 발작적인 흐름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 계속 나오는데, 보여드렸듯이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아주 제3자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이유는 좀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권 보유자들은 되게 절실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차입을 많이 한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절실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자,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봐야 할 상황이죠. 파월 의장 자, 파월 의장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미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분 제가 지난 2년간 보아오니까 실물 쪽에 있으셨던 분 치고는 상당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딱 원칙이 입각해서 딱 해요. 그러다 시장이 발작이 나면은 그때 어떡하지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는 마음 약한 완고한 할아버지, 뭐 이런 느낌이 상당히 들어. 2년을 지켜본 결과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파월 할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특정 금리나 가격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10년물 금리 흐름이나 이런 것에 너무 확실하게 그것을 지켜봐서 그것의 금리를 꼭 내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게 맞느냐는 거예요. 원칙적이잖아. 제가 그래요. 굉장히 원칙에 입각한 상당히 완고한 할아버지지만 마음이 약한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 얘기까지는 해준 거예요.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굉장히 또 원칙적인 얘기 했죠.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평균 목표 물가 2% 그리고 고용 상황들이라는 목표에 비하면 지금 상황들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되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금융 여건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시장의 무질서한 상황이나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긴축은 우려된다.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이분 그동안에 그 완고하신 그 원칙주의자의 발언치고는, 그러니까 시장 국채 수익률을 보고는 있다라고. 이렇게 원칙적인 아저씨가 이 정도 얘기해주면 됐지 뭐. 근데 왜 시장을 이렇게 휘청휘청 하느냐? 그 CNBC인가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계속 주변에서 그 얘기할 때 아니라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럴 의도가 없다니까. 지금 연준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자기네들이 논리 쓰고 자기네가 시나리오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거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렇지? 오케이. 야 이거 아구가 딱 맞네 하고 이야기 다 짜놨는데 그렇게 이야기대로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너무 슬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자기들 시나리오지. 그래서 앞서 제가 채권 시장 분들은 절박하기도 하고 레버리지 차입 쓴 사람 분 입장에서는 절박하기도 한데 현재 금리 상황은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봄이 오고 있는데도 스케이트장 계속 열어줘 하는 거야. 노천 스케이트장인데 계속 열어줘. 빨리 얼음을 그대로 반들반들하게 유지시켜줘 라는 것처럼 저희가 제3자로 보니까 보이네요. 현재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 계속해서 마찰적 긴장, 오늘 같으면 마찰적 충격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나 템포럴리한 흐름일 것이지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이 약간 채권 시장이 이렇게 팍팍 튀고 그 환시장이 팍팍 튀고 난리가 요동을 치는 이 흐름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진짜 자기 시나리오 짰는데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뭐가 나왔는데 뭐 한마디 들었는데 이런 거지. 이거예요. 뭐를 듣고 경제의 재개가 이제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월 의장 상당히 원칙적인 사람이고 저 같아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중간중간에 펄딱펄딱 물가 오를 수 있어. 그러나 그동안에 했던 얘기는 뭐죠? 기조적이지 않아. 우린 기조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장은 깜짝 놀란 거죠. 거봐.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한대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어는 이거 좀 영어 잘 읽는 사람 읽어줬으면 좋겠네. Economic reopening could cause inflation to pick up temporarily. 이게 중요한 거네요. temporarily. 근데 temporal은 지는 거. cause inflation. 네. cause inflation. 네,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장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환율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흐름들이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자재 가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리값이 무려 4%나 빠지면서 순식간에 거의 한 400달러 가까이 빠진 8,751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나 이런 달러 강세, 금리 강세에 레버리지 자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역시나 4%대 중반의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술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 빠졌고요. 기술주들 2.26%, 금융주는 1.2%. 금융주는 사실 빠질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몽땅 전염되면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일하게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2.5% 올랐는데요. 이 이유는 예상을 깨고 이렇게 오르면 얘들이 이제 경기도 어렵고 재정도 어려우니 분명히 산유국들이 증산을 할 거야. 사우디도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배럴, 150만 배럴 감산이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서 WTI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무려 4.5% 정도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4달러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정말 굉장히 급등이에요. 거의 폭등 수준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물론 근원 인플레이션 하면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빼고 계산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 지속될까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술주들은 모두 많이 빠졌고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고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2.4% 빠졌습니다. 그러나 대형주 중에서는 알파벳이 1.1% 올랐고요. 페이스북이 0.87% 오른 것은 상당히 눈에 띄고 그동안 많이 빠지던 기술주들의 하락폭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 애플은 1.58% 빠졌습니다만 아마존은 0.91%, 마이크로소프트는 0.36%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넷플릭스는 1.8% 빠졌고 테슬라는 요즘에 그 저기 발언 이후 저기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트코인 보유 얘기가 나오면서 4.8%나 빠지는 양상 보여주었고 칩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6%,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2%, AMD 3.8%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현금보다는 주식이 나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고 제 주변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군요. 긴 역사적으로 주식에서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도 거기서 멀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들은 잘 버텨야 되는 과정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맞추면 좋죠. 100포인트의 흐름을 다 맞추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러나 다시 한번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은 누구다? 삼성전자 대주주들이다. 못 팔았으니까.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미국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후에는 지금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뵀으면 좋겠고 어제 시장 벌써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뭔가 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빠졌으면 이제 빠져야 되는데 오늘도 만약에 어제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다면 시장이 안정되면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주들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돌파구가 마련되는지 오늘 한국 시장에서 잘 지켜볼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침 시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